혁신에 대한 저항 사례는 마가린 커피 정도가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어이없는 여러 일들이 인류 역사에 많았었습니다. 런던에 마차가 많았었는데요. 런던에 이륜 마차를 운행하는 마부들이요, 우산을 쓰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산이 있으면 비를 막을 수가 있죠. 비를 막게 되면 짧은 거리를 우산을 쓰고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차를 덜 이용하게 되겠죠. 그러니 이륜마차 마부들이 뭘 반대했다고요? 사람들이 우산 쓰고 다니는 걸 격렬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참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겠다 싶으십니까?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네, 어떻게 저런 걸 허락을 해줬을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이십니까? 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산과 의사들이 출산 때 마취제 이용을 오랫동안 거부를 해 왔다고 합니다. 산과 의사들이 마취제 없이 출산을 한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어떠세요? 왜 저걸 거부했을까요? 이륜마차 마부가 우산 도입을 반대했던 것처럼 저기에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논리는 있을 겁니다. 그 논리가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적절하냐 아니냐는 차치해 두고 의사들이면 그 당시에도 제일 지식 수준이 높고 인텔리였을 텐데요, 마취제 이용을 오랫동안 거부를 해왔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음악가 단체들은요, 녹음된 음악이 라디오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내보내지는 것, 그걸 또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음악은 현장에서 들어야 된다. 녹음된 음악을 틀어주는 음악은 가짜 음악이다. 뭐 또 이런 얘기였겠죠. 그런 형태로 음악가 단체는 녹음된 음악을 라디오로 흘려보내는 걸 그렇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미국 말협회가 트랙터에 반대한다고 승산 없는 쟁송과 싸움을 오랜 기간 동안 벌려왔다고 합니다. 트랙터가 농사 지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고, 말을 더 농사에 오랫동안 이용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경제적인 갈등 관계 때문에 또 저런 일들도 벌어진 것이죠. 냉장고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천연 얼음 채취업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냉장고는 이건 위험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냉장고 굳이 갖다 쓰지 말고 얼음을 거기다 넣어두고 얼음 옆에다가 음식을 보관해두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얘기죠. 냉장고가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 냉장고를 쓰지 말고 천연 얼음을 당신들은 갖다가 써라. 굉장히 주술적이고 미신적일 수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나 저런 형태의 혁신 저항들이 혁신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혁신 저항도 굉장한 사기를 이 부정적 논리 내지는 무논리, 비논리를 동반할 때가 많았던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지해서 저랬을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큰 이권이 걸려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런 식의 사회적 움직임 속에서 정치인들이나 왕들조차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산을 한번 써보고 마취제를 이용해서 출산을 해보고 라디오 음악을 들어보고 트랙터를 이용해보고 냉장고를 이용해 본다면 저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금방 아마 알아차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혁신의 저항은 가지가지입니다. 이 혁신 저항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대응책 중에 하나는 악마화를 통해서 지연시키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형태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형질을 변환시킨 이 유전자 변형 작물들이 보급이 점점 확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매우 상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전자 변형 관련된 것들을 절대로, GMO 관련된 거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도입해서는 안 된다, 박멸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왜 이런 일이 그럼 유럽에서 벌어졌냐? 이걸 역사적으로 근원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1996년 3월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광우병입니다. 이 소해면상 뇌증에 걸린 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영국 정부가 이걸 발표를 합니다. 요때 유전자 변형 콩을 수입해야도 된다라고 유럽 집행위원회가 첫 번째로 이걸 승인하는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유전자 변형 콩이 유럽에 들어온다. 그런데 광우병 걸린 미국 소를 먹으면 우린 다 위험해질 수도 있다. 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엮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무언가 안전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설명을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완전히 불신하게 되는 이런 일이 결국은 벌어지는 해프닝이라고 보면 해프닝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뭐 죽음, 삶이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다른 형태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죠. 1990년대 들어서면서 형질 전환 작물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 작물의 보급이 확대되고 이 유전자 형질을 변환시켰다고 하는 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도 유전자 형질이 개선되고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이제 완전히 상이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린피스 들어보셨나요? 지구의 벗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뭐 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런 이게 액티브한 모임을 하는 액티비즘 단체들입니다. 이 그린피스나 지구의 벗 등과 같은 이 적극적인 활동주의 시민단체들이요. 단순히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우려 이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대기업이 주로 만들어서 판다. 라고 대기업에 대한 기존의 반감하고 내용을 결합시킵니다. 이렇게 결합시켜서 이 부정적인 분위기, 식품이 불안전한데 그 뒤에는 대기업이 있어. 대기업이 돈 벌려고 이렇게 나쁜 걸 우리한테 먹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 부정적 분위기를 사회 전반에 만연시킵니다.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캠페인, 시민단체 노력들이 확대되면서 그린피스나 지구의 벗 같은 시민단체들에게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왔을까요? 더 적게 들어왔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조차 이런 소리를 떠들고 다니는 그린피스나 지구의 벗에게 뭘 보낸다고요? 후원금을 더 많이 보냅니다. 제발 좀 그만 떠들어주면 좋겠다고. 근데 그린피스나 지구의 벗,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지구에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피스나 지구의 벗 같은 단체는 이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걸 사회 캠페인화 시키니까 후원금이 더 들어와요. 그럼 이 더 들어온 후원금을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유전자 변형은 더 이용하면 안 된다는데 더 많은 후원금을 씁니다. 그럼 또 후원금이 더 들어오죠. 후원금 증가의 선순환 고리를 강화시키고자 해당 단체들이 더 확장된 일을 저지릅니다. 미국이 유전자 변형 작물을 원조하고 있다. 어디에다가? 못 사는 국가, 후진국에다가. 이렇게 설득 주장하고 다닙니다. 결국은 뭐냐? 기아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잠비아 같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국가에서 기아가 지속되는 게 방치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건 과연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못 산 나라는 유전자 변형돼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배고프다고 계속 먹어야 되냐? 더군다나 아무리 사람들이 배가 고프기로서니 거기다가 그런 유전자 변형 작물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을 미국의 통치하에 두려고 하는 이 미국 정치인들의 이 나쁜 습성, 이것들을 우리가 왜 존중해야 되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실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의 기아 질병은 그냥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이 두부, 콩에 유전자 변형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물론 우리도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무작정 나쁘다라고만 얘기하는 그런 시민단체 활동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쯤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 보시면 적극적 활동주의를 행하는 시민단체들의 악마화 이런 것들 때문에 혁신 저항이 훨씬 더 확대되고 혁신적인 그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노력이 지연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려움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것들을 외면하는 일들도 계속해서 벌어져 온 것이 또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글리포세이트. 이게 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냥 이 말만 들으셔서는 전공자면 아마 아시겠죠. 이건 뭐냐면 1970년 몬산토라는 미국의 농업 쪽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종자도 개량하고 뭐 비료 같은 것도 만들고 그다음 농약도 만드는 그런 몬산토라는 회사가 1970년에 존 프란츠라는 과학자를 통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농약이 되겠습니다. 제초제입니다. 제초제는 당연히 이제 작물은 그대로 두고 풀은 없애는, 잡초들을 없애는 거. 그게 이제 제초제의 기능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토양에 제초제 성분이 너무 오래 남아있으면, 이 생물 농축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잔존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이제 훌륭한 제초제가 되겠죠. 이 글리포세이트는 제초 효과나 잔존성 측면에서 기존 농약인 파라콰트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런 제품, 명백히 그런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런 신제품이 개발이 됐는데요. 근데 이 글리포세이트랑 관련해서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2015년에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 IARC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하지만 한편으로 황당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고용량일 경우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 많은 용량을 쓸 경우에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글리포세이트는 당연히 또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혹시 벤앤제리스라고 아이스크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에도 이게 자연 성분, 농수산 성분이 여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최대 1.23ppb 정도까지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되어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위험할 정도가 되려면 고용량이면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럼 이 고용량 위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봤더니만 어린아이가 하루에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을 3톤을 계속해서 먹을 때 저게 생물 농축이 돼서 몸에 축적돼서 문제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3톤 먹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평생 먹어도 3톤을 모르겠습니다. 먹을까 말까 할 텐데요. 하루에 3톤 먹는 걸 여러 날 계속 반복해야 저게 문제가 되는 고용량이라고 합니다.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걸까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걸까요? 그런데 고용량이면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문제 있네. 이용하면 안 되겠네. 걱정스럽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기 자식이 자기 아들,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당시 그런데 재밌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자문을 구했던 연구자가 암 환자들을 대신해서 몬산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법률회사에서 돈을 16만 달러나 받았다는 사실이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국제암연구소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암 유발될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걸 어떤 연구자에게 자문을 구했죠. 그 연구자에게 몬산토를 상대로 소송 걸었던 법률회사가 돈을 줬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어떤다고요? 혁신에 대한 저항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훨씬 더 좋은 게 세상에 등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 저항과 관련해서 정부의 규제와 방해도 혁신 저항에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되는 듯합니다. 1947년도에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동통신은 극소수자만 사용하는 사치스러운 서비스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셀룰러 기술 기반으로 기지국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AT&T의 신청을 거부를 합니다. 이 당시에 벌어졌던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할당받은 주파수의 5% 정도만 사용하고 있었던 기존의 방송사들이요, 로비를 합니다. 왜 로비를 했냐? 이동통신을 쓰려면 주파수를 저쪽으로 넘겨줘야 되는데요. 주파수를 넘겨줘야 되는데요.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5%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쪽으로 주파수가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되겠다. 이건 곤란한데, 이런 걱정과 근심을 반영해서 텔레비전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던 그 체제, 그게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은 또 반대로 한 세대 이상 지연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방송사들이 로비를 해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제를 만들어서 산업화되는 것들을 막았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대한 이런 방송, 미디어 업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플로리다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자격 갖추는 게 엄청 중요한데요. 4년제 대학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인테리어 디자인을 잘해도 개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주에서 이미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4년제 대학 과정을 플로리다에서 마치지 않으면 개업을 플로리다에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이런 게 전형적인 정부의 규제입니다. 엘라바마에서는 손톱 미용사 자격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750시간 실습을 받고 시험에 통과해야만 손톱 미용사 자격증이 주어지고 영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톱 미용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란 거죠. 1937년에 웃깁니다. 파리의 택시 숫자가 14,000대 정도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전이잖아, 그죠? 2007년 무렵에 택시가 16,000대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재미있지 않으십니까? 해당 기간 동안 택시를 타려는 소비자는 분명히 급증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1937년부터 2007년 오는 동안 파리가 얼마나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큰 인기를 끌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왜 파리의 택시 숫자가 거의 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이걸 방해했고 그런 것들이 규제와 규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또 혁신 저항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게 1984년에 반도체 칩 보호법이라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런 특허에 대해서 특허의 권한을 보호해주는 인정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저걸 인정해줄까?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발명의 세부 사항을 공개한다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혁신을 장려한다 라고 해서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어서 1984년에 반도체 칩 보호법 등이 미국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저런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반도체 칩의 혁신이 더 많이 이루어졌었어야 될까요? 더 적게 이루어졌었어야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특허는 일부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미국 반도체 산업은 쇠퇴기를 걸었고 혁신은 감소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규제 정도가 아니고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을 활용해서도 혁신에 저항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음원 파일 공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999년 냅스터가 음원 파일을 공유토록 했을 당시에 미국 음반 산업의 수익성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악화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199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수익이 75%까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이후로 12년 동안 새로 출시된 음악 앨범의 수는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단기적으로 수익은 악화됐으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더욱더 새롭고 경쾌하고 발랄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음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지만 내가 돈을 벌고 우리 산업이 유지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음악을 기획하는 기획자들이 훨씬 더 분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으신가요? 예. 지금 보시면 자동 변속기 자동차에 파워 핸들, 우리가 쓰는 볼펜, 셀로판지, 회전하는 나침반, 안전면도날, 지퍼, 세계적으로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거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품목들, 제품들에는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가 펼쳐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새로운 결합을 통해서 커다란 시장이 형성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결과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오히려 혁신의 질식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편으로 사업부재 조직, 적시 생산 시스템, 글로벌 프랜차이즈 등 조직적인 혁신의 여러 성과물이 전 세계 여러 업종, 여러 기업들에게 널리 퍼져서 그들 조직들의 생산성을 계속해서 높이고 그 구성원들이 더 많은 소득을 향유할 수 있고 또 그 국가의 경제적 발전,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남들이 베껴 이용하면 할수록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면서 진화를 거듭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여기에 전혀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사람들, 여러 조직들은 저런 것들을 편하게 가져다가 쓰고 자기 상황에 맞도록 변형시키고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거듭 발전시키는 노력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가격 상승, 혁신 자체보다는 발명을 더 중시하는 발명 관련 근본 원리 선호에 따른 특허 덤불, 이런 것들의 증가, 그리고 특허 괴물의 특허 구매 및 쟁송 확대,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는 더욱더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되고 부당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양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허 괴물 같은 경우에 본인들은 특허를 만들어내거나 혁신을 추동하지도 않습니다. 남이 가진 특허를 사다가 그 특허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의심받거나 또는 걱정을 끼치는 누군가를 공격해서 그들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을 끌어내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특허 괴물이라고 하죠. 결국 지식재산권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특허로 인한 여러 전파와 확대를 제일 적극적으로 막는 특허 괴물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역설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혁신장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성기업의 고사작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공학자 제임스 다이슨은요, 먼지 봉투 없이 작동하는 사이클론 진공청소기를 발명합니다. 모터가 계속 같은 속도로 돌 때 보통은 먼지 봉투에 먼지가 가득 차면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지는 게 기존 청소기의 특징입니다. 이런 기존 청소기들과는 달리 다이슨이 개발한 청소기는 흡수력이 전혀 약해지지가 않는 그런 청소기였습니다. 그 다이슨이 이걸 개발할 때만 해도
초기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에서 2014년 9월 제조사가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생태 디자인과 에너지 효율을 등급 표시제라는 걸 공표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유럽집행위원회는 진공청소기를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검사해야 한다고 이게 규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먼지 봉투가 있는데 거기 먼지가 많이 차이면 차일수록 청소기가 잘 작동 안 하는 상황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진공청소기를 이게 얼마나 에너지 효율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검사할 때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해야 될까요? 먼지가 조금 있는 상태 아니면 먼지가 가득 짠 상태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효율성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하튼 유럽집행위원회는 진공청소기를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검사한다라고 규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규정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기준하고는 굉장히 상이한 것이었습니다. 세탁기든 오븐이든 식기세척기든 여러 다른 가전제품은 텅 빈 상태가 아니라 채워져 있는 상태로 에너지 효율 검사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집행위원회의 이상한 결정과 관련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제 누군가는 조사하고 따져보게 됐고 당연히 다이슨 본인도 열심히 이걸 찾아봤겠죠. 결국은 먼지 봉투를 넣는 진공청소기를 만드는 독일의 대기업들이 열심히 로비를 한 결과가 바로 그런 검사 방법이었습니다. 다이슨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제소를 했고요.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이 제소에 대해서 또 미적거립니다. 바로 또 판단도 안 해줍니다. 2015년 11월에 돼서야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 결과는 뭐냐면 다이슨 주장을 기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법부가 보이는 재미있는 현상들도 저럴 수 있지만, 유럽연합의 일반법원은 더욱더 놀라운 판단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도대체 왜 저랬을까? 이유는 독일 대기업들 때문이었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근데 판결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저렇게 됐었습니다. 다이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항소했습니다. 2016년 1월 유럽 사법재판소에 항소를 했고 2017년 5월에 결국 승소를 했습니다. 상급 법원에서 승소하니까 다시 사건은 하급 법원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요. 사건을 돌려받은 일반 법원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터무니없게도 다시 18개월이나 시간을 질질 겁니다. 그리고는 2018년 1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다이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때 벌어진 일들은 뭐였냐? 결국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이 긴 시간 동안 중국 업체들이 진공청소기 시장으로 약진해 들어오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아이러니하지 않으십니까? 한편으로 재미있기도 하죠. 왜 저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요? 독일에 먼지 봉투를 사용하는 진공청소기를 제조하는 판매하는 업체들의 대단한 로비 때문에 결국 기성기업의 고사 작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학자인 윌리엄 보멀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보멀의 얘기를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새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이 부자가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장려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기업가적 열정은 혁신적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만 기존 기술을 비호하는 법규를 제정하도록 정부의 로비를 함으로써 더 수월하게 돈을 벌려는 의도로 나온 것이라면 기업가적 열정은 모조리 로비를 하는 쪽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혁신을 할지 로비를 할지 두 개는 사실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내용인데요.
로비가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되고 정치 권력과 로비가 결합됨으로써 혁신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혁신하면 혁신 주체를, 혁신의 리더를 바보로 만드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되면 될수록 세상에 누가 혁신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는 저런 로비를 받거나 저런 로비를 갖다가 인정해 줄 게 아니라 저런 로비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아마 혁신의 가장 큰 저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성 대기업의 로비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혁신에 대한 저항이 없어질 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큰 혜택을 누리는 사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제조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 그렇게 많은 제품들과 서비스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다른 어떤 형태의 나쁜 걸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여간 사회적 가치 판단이 혁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혁신은 어쨌든 좋은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혁신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것인지를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요. 모든 이가 일반적으로 혁신을 선호한다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혁신 사례에서는 누구나 혁신에 반대할 이유를 지니게 된다는 걸 아마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환영과 격려를 받기에 앞서서 혁신가는 뭔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 준비를 해야 되냐? 혁신만, 발견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혁신, 발견과 관련해서 기득권 세력은 누구인가? 이걸 꼭 따져봐야 됩니다.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이 인간 심리는 과연 어떻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가? 또 한편으로 반대 운동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으며 그들은 누구이며 얼마나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인가? 그리고 특허, 규제, 표준, 면허 등과 같은 제도화되어 있는 진입장벽은 과연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금까지 법적으로 어떠한 판결이 내려져 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혁신을 추동하는 우리 혁신과 발명과 발견 주체는 항상 미리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울 계획도 혁신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더욱더 시장과 경쟁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혁신의 저항으로 작동하는 내용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환영과 격려를 받고자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혁신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